글로벌 뉴스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네, 오늘 무슨 소식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내놓은 투자 보고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세계화가 정점을 찍고 유동성 공급이 정점을 찍고 또 소득 불균형이 정점을 찍으면서 결국 대변혁을 맞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 이런 세계화의 정점이 채권 및 주식 시장의 정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서에서 피크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는데 하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네. 피크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냥 저는 뭐 어느 논문에서 보긴 했는데요. 세계화가 활발한 시절에 뭐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세계화가 낮은 시절에 뭐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 관점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세계화가 정점을 찍었다. 이제는 앞으로 세계화가 아니라 분열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뭐 유동성 공급도 이제 한계에 다 달했고 세계화도 한계에 다 달해서 보호무역주의로 오히려 돌아서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징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세계화가 멈추는 듯한? 근데 사실 이제 말씀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거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는 반하는 거고 네. 그렇죠. 지금 뭐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하고 클린턴 다른 듯하지만 뭐 결국은 약하냐 강하냐 50보 100보 약간의 이제 보호무역을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최근의 글로벌 경제의 띠임은 약간의 보호무역으로 회귀 뭐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화가 정점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올 법은 한 것 같아요. 그 세계화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본 게 아무래도 뭐 교역일 거고요. 무역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뭐 경제 좋다는 게 내가 네 물건 써주고 네가 내 물건 써주면서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인데 글로벌 교역량이 올해 들어와서 금융위기 최저 수준인 데다가 물량 기준으로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단가도 역시나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경제가 좋다는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그리고 원래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이 이념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에 거론이 되고 뭐 요즘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좀 논란도 많잖아요. 양극화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이제 세계화 그동안 좀 뭐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풀어졌던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통제되고 내 거를 챙기고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각자 도생의 시대 이런 부분과도 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동안 급격하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뭐 교역량이 급증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고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교역량이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못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된 뭐 공유 경제 특히나 예전에는 어떤 걸 소유하고 개인이 뭐 기업이나 어떤 부분들에서 설비를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가동률이 안 나온 부분을 오히려 정보를 공유해서 그 가동률이 예전에는 뭐 개인이 소유했다면은 남이 쓰지 못하니까 본인이 쓰지 않을 땐 가동률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공유를 다 같이 해서 가동률을 질적인 상승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그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성장률이 미비하게 미약한 회복을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로 좀 나타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제일 풀어야 될 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친기업적인 정책에서 그렇게 밀어줘봐야 공급 과잉 시대에서 이제 물건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없어서 문제 아니고 살 사람이 없어서니. 내부의 유유 수요를 얼마나 팔리냐 문제인데 그건 이제 나라마다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부 유효 소비를 어떻게 자극할 거냐. 양적 완화라든지 마이너스 금리는 그동안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들한테 좀 뭐 고용도 창출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밀어준 건데 그게 지금 약발이 안 먹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기본소득, 헬리콥터 머니도 중앙은행이 가게 돈을 직접 주자는 거잖아요. 이건 자본주의에서는 원래 나올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이 그게 이제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옮겨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통화 정책의 그 재정화가 헬리콥터 머니고 그런 식의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2년 전에 피케티가 참 떴죠. 그렇죠. 떴다가 뭐 그 자료에 뭐 문제가 있네, 뭐 데이터에 뭐 이런 걸로 또 그 휘말리긴 했지만 지금 IMF라든지 국제적인 기관들의 정책 제안도 상당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분배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마침 포커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대는 디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향후 조만간의 인플레이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방금 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으로 바뀔 것이고 자유주의, 뭐 자유무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서 방금 제가 표도 이렇게 넣어봤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해서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일단 한계가 온 정책을 또 대체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 들어오면 예전에도 그 40년 주기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이상하게 40년씩이네. 그러게요. 콘트라이프가 50년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큰 변혁의 뭐 또 시점에 온 거고 사실 메린치가 2010년 11년인가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으로 이 그랬죠. 뭐 금리의 30년 주기를 가지고 30년 오르고 내리고 주기를 가지고 이제 바닥 쳤다 했는데 그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뉴 노멀에 묻혀가지고 지금 5년간 예, 그 전환은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또 비슷한 개념의 이제 또 빅 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분배 지금 이제 아까 유효 수요를 이제 누군가 물건을 공급하는 데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쌓이는 저축을 이제 다시 소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극을 주면 정책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좀 서로 교역량도 줄고 하는 부분에 부작용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얼마나 소비 여력들이라든지 소득 여건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선진국이 그게 살아나면 그때부터 남의 나라 물건 다시 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상당 부분 지금 쌓여 있는 뭐 미국이란 나라만 봐도 재고 부담이 꽤 높거든요, 기업들에. 그러니까 미국 주가는 지금 사실은 이익이라든지 펀더멘탈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유동성 장이었잖아요. 그걸 한번 되갚는 과정도 겪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플레이션 때는 주식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책으로 넘어가서 방금 뭐 리포터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진정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과정들도 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주요 선진국들의 자본주의의 그런 질적 발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특히나 뭐 후배들이나 어린 동생들 보면은 뭐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경험을 말씀드리면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층 실업률 엄청난데 뭐 특히나 이번에 어제도 고용지표 나왔지만 동남권 벨트의 그런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률 상승과 청년층이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률이 더 올라갔는데 저 때만 해도 개인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다가 이제는 그랬어요? 네, 뭐 저도 한번 일례로 너무 그 정도면 거의 취업도 안 되는 세대라고 우린 보는데. 제가 이랬어요. 어떤 수업에서 뭐 뽑혀가지고 뭐 앞에 나가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런 흐름이 너무 세서 힘듭니다. 한번 이랬었는데 제가 겪은 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인식이 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서 청년층 실업이 해결되어야지 개인만의 노력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이제 빅 로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질적인 그 수준이 높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환의 그런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봐요. 이 디플레이션은 맞아요 지금. 디플레이션 확실하잖아요.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확실한데 인플레이션은 넘어갈 거냐? 난 그건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한동안은 더 이렇게 난 당초에 뭐 2018년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저기 뭐야 그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이러면서 뭐 2017년 18년까지 간다. 한 10년 가까이 갈 거다 이러고 얘기했던 거는 2020년도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가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축 막 끌어내 쓰고 이제 빚내서 쓰고 이런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기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지금.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첫째는 고령화, 전 세계가 고령화예요. 맞아요. 노인은 소비 안 합니다. 응? 전 세계가 고령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 신월연구원이 얘기한 거에 조금 이게 글로벌 버전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뭐 있잖아 그 저기 무슨 아이파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실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거고 아까 우리 분자 씨 얘기했듯이 미국은 이미 스포츠 뉴스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해주는 스포츠 뉴스는 다 컴퓨터가 내버린다며요. 애널리스트도 캔쇼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벌써 우리 리포트를 쓰더라고요. 아 이건 뭐 웬만한 사실은 그러니까 그 통계 나오는 거는 나오는 날짜 애들이 딱딱 되지져가지고 잡아서 갖다가 때려 집어넣기만 하고 숫자 보고 읽는 방법 금방 나올 거고 그렇죠. 기본적인 보고는 걔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사람보다 훨씬 잘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가는 세상이 될 거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축이 늘어나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경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는 있고 성장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성장률이 올라간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따라간다?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탄력을 받으면서 채권이 강세를 보이던 지금과 다르게 주식 시장이 뭐 더 주도할 것이다 시장을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뭐 방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동의하는 부분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정점에 온 것 같다라는 건 동의를 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지고 현재 저성장을 풀지 못하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일단은 오히려 이제 보호무역처럼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흐름은 동의를 하는데 그럼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못하죠. 저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힘 있는 누군가에게 살짝 부가 가겠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하향 평준화지 이게 절대 상향 평준화는 안 될 거라는 거고.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이 세계화가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인플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비교율을 가진 애들이 서로 물건을 공급하면서 쌌던 물가가 이제는 뭐 스스로가 공급하겠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거는 이제 성장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이런 세계화의 후퇴가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다. 저는 오히려 더 혹독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주식은 더 망가질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통화 정책이 축소되고 재정 정책이 늘어난다. 결국은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말리게 되면 결국은 더 심한 경기 침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또 위험자산 가격들 다 깎아내리면서 다시 또 통화 정책으로 회귀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갈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뭔가 무리하게 현재 모든 상황들이 다 되돌려진다라고 이렇게 좀 짜맞춘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요소에서 너무 많아서 난 이분이 과연 그런 분이 맞나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신기술의 등장, 특히나 뭐 최근에도 이미 뭐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앨런 머스크나 뭐 아마존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기업들이 굉장히 고용의 창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토대로 상품성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용 창출을 하는 거죠. 컴퓨터만 고용이 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인과관계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깔았다면은 주식 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둔 것이 아닌가. 인프라 투자 주식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쪽 계속 과제 쏟아부어야 그렇죠. 되니까. 지금도 미국 대선 주자들이 다 감세 정책을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대선 공약인데 그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아요. 채권들도 다른 채권 대비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뭐 투자 가치를 찾는 그리고 또 혹자는 그래서 실물 자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쓰이는 실물들. 근데 공급 과잉이 다 끝나고 나야 원자재는 수요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그렇죠. 보기 언제나 때문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플레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자산은 사실 커머디티잖아요. 네. 자원이고. 근데 과연 지금 셰일 기준으로 BP 유가가 40불 때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유가 50불, 60불 때 가면은 미국에 저 줄어 있는 원유 채굴 시설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다 다시 알죠.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인플레 시대를 감안해서 이런 형태라고 하면 뭐 커머디티에 대한 기대도 얘기하는 투자들도 있고 그 커머디티에 빗대서 이머징도 좋은 쪽의 스토리를 제시하는데 폐쇄경제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머징 국가들이 좋았던 경험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혜진 다음 질문. 네, 뭐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는 좀 인플레이션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이 아니라 이제 주식과 상품 시장으로 갈아타라까지 조언까지 해줬어요. 네. 근데 좀 이런 결론은 일차원적인 것 같고 또 말씀들을 다 들어보니까 여러 그러니까 불안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물론 있겠고 네. 앞으로 뭐 잘 살펴봐야겠죠. 네. 대체로 이런 이 보고서를 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요. 미국의 이제 예를 들면 스타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맞건 틀리건 한 방향으로 써놔요. 네. 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면 대박 터지는 거고 아니면 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뜨질 못해. 한번 딱 맞아야 뜨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주식시장 깨진다 하고 있는데 한번 딱 깨지면 그래 그 사람이지 하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뜨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 생각을 딱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생각이 다 틀렸다고 볼 수도 없겠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로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연구원. 네. 금리에 관해서 새로 쓴 책이 뭐 4세까지 나왔다며요. 아 예. 뭐 미천 하나마 네. 책을 하나 썼는데 금리와 경제와의 관계를 조금 다뤄봤는데요. 네. 다행히 아직 요즘 이제 금리 이슈가 많아서 음. 좀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다 있으니까. 네. 봤어요, 난. 아 예.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이 아주 탄탄하고 좋더라고. 근데 조금 이제 나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 내용이 아주 탄탄해서 그 이렇게 보면은 경제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의 그 주간 전망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